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지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발표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O는 응급의료 체계를 크게 환자가 발생하는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송과 병원의 통합적 유기적 그리고 조기인지와 개입으로 환자의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응급의료 체계 유기적인 과정 안에서 환자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기능으로 인적 자원과 장비, 정보통신 기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응급의료는 필수의료와 차별되는 점은 환자가 발생하는 현장에서부터 그 체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필수의료, 지역의료 말씀하실 때 병원 단계의 최종치료 제공하는 전문 진료과들 위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응급의료와 필수의료는 공통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응급의료는 조금 더 특수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현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환자 발생하는 곁에 있는 바이스탠더, 보통 관찰자 혹은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를 하게 되면 디스패처, 저희 나라로 하면 구급대원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프로바이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부터 환자 평가를 시작으로 인터벤션, 모니터링 등 이송 중 적절한 처치를 제공하면서 필드에서 병원까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적정 병원으로의 이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병원에 전달해야만 환자의 처치가 올바르게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첫 관문인 게이트웨이로 보통 얘기하는 응급실에서의 중증도 분류, 스크리닝을 통한 평가와 적절한 수생이 그 뒤에 빠른 디스포지션을 통한 이제 환자 입원 단계에서의 조기 집중 치료 그리고 최종 치료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과정의 요소마다 각자가 본인이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할 때 응급의료 체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중증 응급 환자의 생명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1, 2년간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응급실 미수용 등 응급 환자가 겪는 어려움은 비단 병원, 특히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영민 회장님도 문제의 원인을 잘 진단을 해야 치료를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 과제들에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의 원인은 이송 지원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사실 현장 이송을 포함한 병원 전 단계부터 소위 필수의료라고 불리는 전문 진료과들의 최종 치료 제공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가 합쳐져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론적인 현상이 이송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않아서 생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소방에서는 경험에 의존한 주관적인 환자 분류를 해서는 안 되고요. 실시간 자원 정보를 활용해서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되 이송 지침을 준수하고 이 이송 지침 준수 여부 등을 관리하는 체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병원은 그동안 자의적 부적정 수용 거부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객관적 수용 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표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응급실 과밀화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바닥에 깔고 사실은 병행이 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그 응급실 과밀화는 사실 많은 경증 환자들이 상급병원으로 쏠리는 현상과 그리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응급실에 오랫동안 제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전원의 어려움, ICU의 낮은 ICU 회전율이나 ICU 부족 등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빨리빨리 입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
합쳐져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어야 하는 중증 응급 환자들의 이송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해결한다고 수면 위의 현상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의료 기관은 전국에 408개의 병원들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상위에는 번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가, 그리고 중간에 허리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136개소,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28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3종의 응급의료기관으로 내원하는 국민들은 연간 10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중 약 20%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그리고 중증 응급 환자는 약 110만 명 정도 내원하여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와 함께 3종의 응급의료기관 각각의 응급실 기능과 종별 역할, 그리고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중증 응급 환자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진료 네트워크를 제도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병원 간 전원을 위한 지원 체계도 역시 마련을 하였습니다.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4개소를 우선 개소해서 병원 간 전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을 지원하고자 했고, 그리고 MICU 시범사업, 즉 중증응급환자 전담 이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토대로 병원 간 전원에서 중증응급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송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료, 취약지 의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정보를 수집하여 표출하고 있는 종합상황판, 그리고 원격 캡진 ICT 시스템, 그리고 영상판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은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 인프라 확대와 중증환자 최종치료 대응 역량 강화, 그리고 종별 기능 분담 및 연계 협력을 통한 중증환자 최종치료 대응 역량 강화를 기대하면서 적시에 응급환자에게 최종치료가 제공될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 전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자원의 한계를 단시간에 극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운영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중증 응급 환자 대응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적정 보상, 그리고 의료진의 보호를 통해서 응급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서 지역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자원의 현황이 다르고 환자에 발생하는 현상이 다릅니다. 발생률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이송 지침과 이송 지도의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해가고 있고, 또한 지역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 응급의료 역량 지수를 개발하여 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 지역사회 단계, 그리고 재난 및 감염병 대응 단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을 토대로 지역에 환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수들이 전년에 비해서,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떤 부분들을 집중해서 투자하고 끌어올리는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 지수를 저희가 개발해서 적용하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응급의료 상황을 지자체들과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과 응급의료 통계 포털을 통해서 응급의료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란 응급의료 전달 체계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이 원인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매 순간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응급 환자가 발생하는 현장에서부터 스스로 본인이 응급실을 이용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119 구급 상담을 활성화해서 질병 상담 등 병원 안내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프리케이터스 도입을 통해서 병원 전 단계 환자의 평가와
그 긴급도에 맞는 적절한 처치들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병원 단계의 적정 종별로 환자가 이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 종별로 이송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도 전원을 지원함으로써 적절한 종별에 가서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사실 국가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한 단계 한 요소만의 해결로 되지 않습니다. 국민 단계에서는 합리적인 응급실 이용을 유도해야 하고 이것은 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아까 법적인 제재,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불편함들을 통해서 하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노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초등학교 단계부터 응급실 이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교육 등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환자가 증상 기반으로 응급실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가분류를 도와주는 앱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혼잡부 등의 정보를 제공해서 환자가 그냥 병원의 명성만 보고 응급실로 내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응급실에 내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소아응급이 경증 소아 환자의 응급실 내원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아응급 환자들이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대면 상담을 통해서 소아응급 환자들이 적절히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아 경증 환자들이 적절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류의 의료 제공 서비스들이 필요합니다. 야간 휴일에 응급실 말고는 갈 데가 없는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 소아 경증 환자들을 응급실로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원 전 단계의 환자 안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국민의 병원 질병 상담, 아까 말씀드린 병원 안내 이런 부분들이 1, 2부 단계에서 강화가 돼야 되겠고요.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뿐만 아니라 이송 지침과 지도, 적정 이송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송 서비스 품질 향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병원 단계에서는 이런 악성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때 중증 또는 응급 환자들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중증 응급질환 네트워크는 제한된 자원, 모든 지역의 모든 분야의 모든 질환에 대한 필수 인력들을 동일하게 배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계획대로 배치할 수는 없겠죠. 아파트나 이런 계획도시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된 인력 상황 아래서는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네트워크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당한 보상체계, 그리고 전문의와 중환자실을 확보하는 인프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지역의 응급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역 네트워크에 대한 성과, 지역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관리, 진료 협력 체계 구축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자체의 노력도 병행이 돼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단계, 모든 요소들의 노력이 합쳐질 때 국가 응급의료 체계가 강화될 수 있고 이런 기반 하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응급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툴 중에 평가나 그리고 응급의료 기금, 예산, 정보 재정 수가 그리고 정보 시스템들을 동원해서 편하게 일하실 수는 없겠지만 중증 응급 환자에게 진료 대응을 집중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